안녕하세요.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현재 상황은 어게인 2021년 1월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부서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금리 인하 기대 꺾는 미 소비,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9%, S&P 500 지수가 0.56%, 다우존스 지수가 0.25%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2024년 1월 현재 상황은 어게인 2021년 1월 들어 장이 지지부진합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중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이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원래 연준은 보수적인 집단이라 큰 이벤트가 터져야 금리를 서둘러 내립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 오르면 최악의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번스처럼 욕만 뒤지게 먹고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그러니 파월이 12월에 금리 내린다는 발언 이후 다른 연준 이사들까지 나와 그의 말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을 하며 시장을 관망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달러 인덱스 오르고 장기물 국채금리 수익률 오르면서 금리에 취약한 성장주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난주 CS 덕분에 오르던 인공지능 주식들도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주가는 매일 오를 수 없습니다. 작년 말에 올해 7번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 크게 선제적으로 오른 만큼 이젠 주가가 떨어질 때입니다. 2021년 1월 매번 얘기하는데요. 2024년도 2021년 1월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빅테크 주식들이 약 20%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2024년 1월에는 그 역풍을 테슬라와 애플이 맞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4분기 실적 개판으로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10% 이상 차이가 나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2021년 1월 말서부터 떨어졌는데 지금 2024년은 1월 초서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리오프닝 주식들이 올랐는데 지금은 AI 주식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즉 AI 주식이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실적 발표 이후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는 것이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가 1도 없다가 실적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 리밸런싱을 하건 숏을 치건 헛질을 해야 크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크게 떨어질 때를 대비한 헤지 방법입니다. 최소한 15% 이상은 떨어져야 이익을 봅니다. 그렇게 안 떨어지고 오르면 오히려 헤지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헤지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은 약 1% 손해를 보지만 이익을 얻을 때는 1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잔잔바리로 조금씩 잃다가 크게 떨어질 때 한꺼번에 손해를 만회하고 큰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를 보면 좀 크게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와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증거로 중국 증시 시총을 일본이 뛰어넘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과 홍콩이 가장 많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 주식시장은 중국에 크게 의존한 주식시장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이 관세 때리면서 디커플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시진핑 리스크로 월가에서도 이미 돈을 빼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은 그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즉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미국의 지원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앞으로 미중 신냉전 시대가 오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이 아시아 4마리 용이 했던 제조업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은 일본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니까 미국이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국이 패싱 당하면 문제입니다. 결론은 한국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문제인데 신냉전으로 한국이 패싱 당하면 더 문제입니다. 물론 달러에 투자하면 원화 쓰레기 되었을 때 달러 자산은 배가 됩니다. 서브이슈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저출산은 원화 자산에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중대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서브이슈입니다. 대한민국 소멸의 시작, 저출산의 원인. 10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4분기 출산율 0.6명대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2023년 4분기에 0.7명에서 이젠 0.6명대로 떨어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이 문제가 될까요? 집값 떨어지는데 부동산의 가계 순자산 75% 편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75.8%입니다. 그것도 2021년 77.1%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줄어든 비율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자산이 약 72%, 일본도 62%대로 그만큼 미국과 일본은 부동산 비중이 낮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일본은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부동산이 구조조정 당해서 그렇습니다. 이젠 한국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한국서 집 사려면 26년치 월급 모아야 이런 주요국은 없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의 주택가격 배율은 26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간 평균 가계소득을 26년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선진국인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은 한국보다 훨씬 PIR이 낮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것은 홍콩, 중국 등이 높았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한국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받쳐주려면 누군가는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면 나중에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언젠가는 부동산으로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저출산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많이 태어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채도 국민연금도 노후 대비도 부동산도 어차피 더 많은 생산 인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 혼인율 감소가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간접적인 원인은 되어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출산율은 늘지 않습니다.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0.6명대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PIR 비율이 높은 나라들을 봅시다. 시리아, 가나, 홍콩, 스리랑카, 중국,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있을까요? 단연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나라도 없습니다. 0.6명대인 나라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뿐입니다. 부동산이 문제라면 시리아에서는 0.5대의 출산율이 나와야 합니다. 세계 1위니까요. 86.7배나 됩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합계 출산율이 2.8%로 엄청 낮고 있고 전쟁 와중에도 난민으로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이 간접 원인은 되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요? 제일 큰 문제는 혼인율 감소입니다. 작년 혼인 건수 역대 최소 19만 2천 건, 25년 만에 반토막 났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역대 혼인 건수는 역대 최소치를 매년 경신 중입니다. 1996년에는 40만 건대였는데 2021년 때는 10만 건대로 내려왔습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출산율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율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성장이 원인인데요. 이것도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뒤에 밝히겠습니다. 사회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탈산업사회의 3단계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농경사회인데요. 우선 농경사회에서는 혼인율 감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경사회는 사람이 자식이 태어나면 하나의 일꾼을 얻는 것입니다. 게다가 농사를 짓는데 교육이 필요 없죠. 교육으로 인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라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960년대 한국은 8남매 10남매가 흔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사회 고도성장기인데요. 산업사회는 다른 말로 고도성장기입니다. 고도성장기의 특징은 모두 가난하지만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취업을 못해서 노는 청년은 없었습니다. 그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인 현대, 삼성, LG, SK 등 모두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은 공업 고등학교만 가면 취직은 그냥 되었습니다. 지난해 500대1 경쟁률을 기록한 현대차 생산직 28일까지 서류 접수 진행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현대자동차의 생산직을 뽑는데 무려 5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1억 원이 넘는 높은 연봉과 정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기업 생산직이라면 대학교 나온 사람은 쳐다도 안 보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을 한 사람은 사고만 안 치면 임원까지 달 수 있었고 퇴직 후에는 계열사 사장 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고도성장기에는 모두가 미래의 부자가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시기였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정원 감축 정부 칼 빼들었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까지 30%에 머물렀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무려 8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산업사회 저성장 시대입니다. 저성장 사회로 들어오면 청년의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이 바뀌기 때문이죠.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떨어지는 기업 이익을 그나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 대기업 직원 등이 아니라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파견직, 정규직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는 10%,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는 90%가 됩니다. 반면에 서울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돈을 풀어 GDP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돈을 푸는 이유는 저금리로 벤처기업 등과 같은 혁신기업을 키워 생산성을 올리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풀린 돈은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에 몰립니다. 100에 하나 투자해서 성공할까 말까 하는 실패 위험이 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도심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자산 증식을 더 쉽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이 PIR이 26배나 된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자인데요. 여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이 좋고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입니다. 두 번째는 집안은 좋으나 직업은 별 볼 일 없는 여자이고요. 세 번째는 집안도 안 좋고 직업도 별로인 여자입니다. 첫 번째, 집안이 좋고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자는 결혼에 유리합니다. 만약 직업이 좋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고소득 돈벌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이런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 여성을 의사와 같은 전문직 남성이 원합니다. 아무래도 둘이 버는 것이 자산을 늘리고 자녀의 교육비 등을 감당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2번, 집안은 좋으나 직업은 별 볼 일 없는 여성입니다. 이번 여자는 직업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전업주부를 꿈꿉니다. 평생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사업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은 대기업에 다녀도 이번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대기업에도 40세가 넘으면 남자도 버티기 힘듭니다. 여성으로서 대기업에 차장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임원을 하는 슈퍼우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균적인 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대부분 하이퍼가미를 원합니다. 하이퍼가미는 상향원을 뜻하는데요. 하이퍼가미는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을 뜻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여자의 상향원의 첫 번째 조건은 남자의 경제력이죠. 즉 자신보다 경제력이 안정적이고 좋은 전문직, 자산가 등과 결혼을 꿈꾸는 것이 여자의 하이퍼가미입니다. 이번 여성의 집안은 좋으나에서 집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울 수도권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여성이 만약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누구와 비교를 할까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또는 아버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못한 경제력을 가진 배우자라면 생활 수준을 낮춰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낮춰서 한다면 30평대 아파트에서 원룸이나 빌라로 옮겨가 신혼살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번 돈은 용돈으로 쓰고 있는데요. 월급 300만 원을 번다 치더라도 4인 가족 생활비로는 부족해도 본인의 용돈으로는 충분한 돈입니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 해외여행, 호캉스, 명품 소비, 오마카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한다면 자신이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태야 합니다. 아이라도 태어나면 돈은 더 모자랄 것입니다. 집에서 싱글로 살면 부모님 집에서 방 하나를 차지할 수 있고 어머니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줍니다. 그런데 경제력 없는 남자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게다가 애까지 낳아야 하고 시댁도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력인데요. 고도 성장기에는 여자의 하이퍼 가미가 가능했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공부 잘하는 누나를 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여상을 가서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이유는 한 집에서 2명 대학 못 보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안은 둘 다 대학을 못 갔습니다. 이처럼 고도 성장기에는 여성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무려 80%에 이르고 남자와 여자의 대학 진학률은 동등합니다. 따라서 남성이 학력으로 여성의 하이퍼가미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즉 학력이 높은 여성은 결혼도 힘듭니다.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고도 성장기에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대졸 남성과 고졸 여성의 결혼이 많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학력으로는 불가능하니 대졸 여성은 주로 전문직 대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직 여성도 이번의 여성보다 결혼에 유리한 것뿐이지 모두가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성이 바라는 남성은 저성장 시대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남성은 소위 육강남입니다. 육강남이란 175cm 이상의 키, 적당한 체격,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세 번째는 4년제 인서울 이상의 학력. 네 번째는 호감형 외모. 다섯 번째는 모나지 않은 둥근 성격. 여섯 번째는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 첫 번째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5cm 이상의 키와 적당한 체격. 2024년 1월 16일 기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5.5cm입니다. 175 이상의 키를 가진 비율은 약 40%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인데요. 500인 이상의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업의 비율은 약 10%입니다. 세 번째는 4년제 이상 인서울 이상의 학력, 4년제 인서울 이상의 학력은 약 20%입니다. 여기서 엔드 조건으로만 봤을 때 남성의 비율은 벌써 0.8%까지 줄어듭니다. 그 외에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이 극악의 난이도인데요.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를 자가 또는 전세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여자가 상향혼을 하려면 남자는 거의 유니콘을 차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여자는 학교 다닐 때 캠퍼스 커플로 사귀지 않는다면 졸업하고는 사회에서는 거의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성도 눈을 낮추기 전에는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남녀의 초혼 연령이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남자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합니다. 저성장기에는 여자의 하이퍼가미를 채워줄 육강남이 아니면 1번 여자, 2번 여자,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남자는 결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20, 30대 청춘 남녀의 90%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혼인의 자유로운 남성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육강남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출산 대책으로 내는 것이 결혼한 이후의 대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우선 분양, 양육비 지원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놓는 것이죠.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없다면 이번에 독신 여성이 서울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경제력이 있는 부모와 함께 사는 여성은 눈을 낮춰 결혼하기 힘듭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아닌 남녀의 눈높이가 달라 결혼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이 지속되니 원화자산은 탈출이 답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야마다 야스히로의 책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승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2024년 1월 현재 상황은 어게인 2021년 1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